안녕하십니까, 이나무입니다. 오늘 그 가을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을 했고, 제가 이제 학교 연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과제 채점하고 그 성적 이제 주느라고 이제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바쁜데, 오늘 준비한 토픽은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미국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. 우리가 S&P 기준으로 6,1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뭐 지금 주가가 좀 밀려서 5,900까지 되돌림을 했는데, 특히 뭐 테슬라 같은데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, 과연 그러면 월가에서는 내년 2025년 주가 전망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, 과연 그 상당히 그 전망이 공격적입니다. 그러면 그러한 공격적인 전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있는지,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그 항상 리스크가, 이제 우리 투자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세 가지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지금 12월 중순으로 중순 기준으로 현재 월가에 한 20여 개 되는 초대형 증권사 아니면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들의 내년 2025년 말 S&P 500 지수 예상치입니다. 그러니까 연말 1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.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평균이 한 6,500에서 한 6,600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 5,900을 기준으로는 내년에, 금년에 이제 27% 주가가 올랐어요. 근데 내년에도 또 12% 정도 주가가 오른다. 그래서 올해 2%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평균 29% 수익이 났는데, 우리 뭐 ETF 지수를 사신 분들은 그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. 근데 내년에도 12% 주가가 오르고 여기다 2% 배당 수익을 더하면 14% 총수익이 예상된다. 그런데 뭐 6,500에서 6,600은 우리가 여기 화살표되어 있는 뭐 JP 모건, 골드만삭스, 모건 스탠리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저희 친정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메릴 린치, 뭐 메이저 회사들이 다 이 정도 보고 있고, 유일하게 하락을 예측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. 캔터라는데, 여기가 이제 상무부 장관을 이번에 이제 배출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재미교포인 텀 리는 재밌게 내년 연말은 한 6,600을 예상을 하지만, 오히려 내년 여름에, 내년 한 2분기, 3분기쯤에 고점을 상당히 높게 찍을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,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운 전망이에요. 근데 되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큰 그림을 놓고 보면 2022년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2023년, 2024년, 2년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는데, 앞으로도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, 그러니까 2년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지금 뭐 미국의 전문가들, 여기 야든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뭐 진짜 베테랑 전문가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, 보통 2년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좀 주가가 쉬기도 하는데, 과연 그런 전망이 가능할까? 그래서 야드니는 이제 내년에 S&P 기준으로 지수 레인지를 5,800에서 7,000, 뭐 대단합니다. 그 다음에 2026년은 6,500에서 8,000까지 전망을 하는데, 이분 진짜 베테랑이에요. 근데 이제 가장 큰 그 근거는 이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 아마 미국 그 현대 역사상 가장 비즈니스 프렌들리한, 가장 기업의 우호적인,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그런 대통령이어서 여러 가지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파웰이 기자회견을 할 때 향후 실질 성장률이 매년 2% 이상 넘는 장기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.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연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해서 한 2%, 2.5%의 실질 성장률에다가 2, 3%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5%를 훌쩍 뛰어넘는 5, 6%의 명목 성장이 가능해서 비용 절감에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10%의 이익 증가율이 계속 되는 게 아닌가.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.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M7 주가가 11월 이후로 진짜 급등을 했어요. 그래서 8월 초 이후로
M7 주가는 29%가 올라서 나스닥이 13% 올랐고 S&P가 7%, 그 다음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이 6% 올랐는데 진짜 그냥 이게 독주를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가파르게 M7이 오르고 보통 우리가 브레스라고 그러죠. 전체 시장이 골고루 올라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훨씬 좋으니까 이익이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그 파월 푸시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해서 지수를 하락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공격적으로 뭐 감세든 여러 가지 성장 부양책을 할 것이고 규제 완화를 또 트럼프가 많이 할 테니까 M&A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이 촉진되고 자본시장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내수에 그동안 좀 외면당했던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를 것이다.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야, 이게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.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 내년 2025년, 2026년보다 더 높은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그니까 이제 실제 경제 성장이 되게 좋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10% 이상의 주가 상승이 2025년, 2026년에도 계속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. 두 가지 조건이. 하나는 EPS 증가율이 진짜 13%가 아니라, 그러니까 이제 내년 후년에 한 연 13% 이익 증가율이 지금 기대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. 금년에 2024년에 10% 증가했고, 작년에는 이익 증가가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실제 올해보다 훨씬 뛰어난 13%, 연 13%의 이익 증가가 이제 기본 케이스인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뭔가 폭발적인 이익 증가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 지금 이제 우리가 퍼 기준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한 22배쯤 되니까 이 금리가 인하가 돼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 플러스 금리 인하가 이제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그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뭐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리스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이 22배나 되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. 그리고 좀 22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. 그러니까 백분율로 하면 과거 미국 주가 밸류에이션 중에 상위 한 5% 안에 들 정도로 높은 것인데 이러한 밸류에이션, 특히 성장주 M7이 유지가 되려면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된다.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연준이 전격적으로 아니죠. 예상대로 25bp 한 차례 금리를 더 인하해서 5.5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4.5%까지 떨어졌는데 실제 앞으로 금리 인하는 되게 제한적일 것이다.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경기가 좋아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스티키 끈끈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면 어떨 것인가. 이제 이런 그 고민도 있고 이것이 리스크예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아져야지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우리 텀리가 한국에 와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그 점엔 동의를 해요. 오히려 2025년에 금리를 한 4차례를 인하해서 추가로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년에 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만 인하를 해서 2026년에 금리 인하의 인하 여지의 폭이 더 있다면 뭔가 좀 앞으로도 더 기대할 게 있으니까 미국 주가가 지탱이 될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오히려 하여간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의 폭이 많지가 않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.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. 두 번째 리스크는 금년 여름에 이번에 재무장관 후보자로 선임된 헤지펀드 대가인 스콧 베센이 여름에 그런 얘기를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맨해튼 인스티튜트라는 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정권은 큰 구상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그 장관으로 선임이 되면
큰 기여를 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 게 1985년에 그 플라자 합의,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를 약세시키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합의를 했고 큰 그 경제 파라다임이 변했고,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, 아니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브레튼 우드 체제, 뭐 이런 큰 한 4, 5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큰 합의가 새로운 경제의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. 실제 이건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, 그리고 결국 시진핑도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참여를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 조약이나 아니면 마알라라고 그 트럼프 지금 이제 별장 플로리다에 있는데를 실제 시진핑이 찾아와서 뭐 이런 거에 이제 사인을 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 뭔가 좀 삐걱삐걱대면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, 그리고 기존에 이제 트럼프 정책 중에 우리가 알던 것을 추진하다가 좀 삐걱댈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런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,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이 되게 기대하는 게 일론 머스크와 그 다른 그 파트너를 더지 그 정부 효율성 그 장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. 근데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, 성공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진짜 큰 변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대가 많죠. 미국의 정부의 그 낭비를 막고, 실제 공무원 중에 상당 부분이 재택근무를 계속 한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의문시 되죠. 그래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그 결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에 기대를 하는데,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마찰이 있지 않을까. 가령 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사이에 또 컨플릭트 생길 수 있고, 그 과정에 있어서 미국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. 근데 이런 불안 요소는 있으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임팩트를 미칠 수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좀 걱정이 된다. 이제 이것이 제가 보는 이제 마지막 리스크인데,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보면서 내년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